안녕하세요. 쉬운 보안, 당신의 보안, 당근 보안 방망입니다. 오늘은 ISRM 시험 보기 전에 이것만은 꼭 알고 가자, 꼭 알고 시험 보자 10가지 핵심 내용을 좀 정리하려고 하고요. 그 중에 처음 5개를 좀 설명드리려고자 합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어떻게 10개 핵심 내용을 뽑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방장으로 있는 오픈 톡방 ISMR 시험 준비 톡방이 있는데요. 그 톡방에 이제 그 설문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시험에 꼭 나올 토픽을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투표를 돌렸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이렇게 투표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중에 가장 투표가 많이 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토픽 10개를 뽑았고요. 그래서 그 10개를 가지고 시험 보기 전에 꼭 보시라고 같이 정리하자고 이번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예, 시험에 꼭 나올 토픽 10개, 탑 10 토픽 TTT는 첫 번째로 위험 관련된 용어 정의, 두 번째는 개인정보 유출 시의 신고 통지 조건, 그리고 세 번째는 암호화, 개인정보인데 암호화해야 되는 대상들, 그리고 위험값을 계산하는 거, SL이라든가 ALE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CISO 자격 조건 이렇게 5가지와 또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CPO의 자격 조건, 위험 처리 전략, 손해배상 책임제도, 그리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 대상 조건, 그리고 개인정보 동의 항목. 여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수집 이용 동의도 있고요. 제3자 제공 동의도 있거든요.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처음 위험 관련 용어부터 좀 볼게요. 중요 용어들이 위험, 정보자산 취약성 위협, 정보보호 대책, 보안 요구사항, 그리고 가치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은 뭐 유명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 그림은 정보보호위험관리사 가이드북 4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회사는 회사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자산이 필요하죠. 특히 이제 정보자산이 있는데요. 이 정보자산들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치는 이제 사업의 영향이라고도 하고요. 하지만 이 자산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취약성, 보안 취약성이 있고요. 이 취약성을 노리는 게 위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보보호 대책을 세우고요. 정보보호 대책은 보안 요구사항에 맞춰서 그걸 충족하게 세우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개념을 좀 잡고 내용을 공부하시면 좋은데 그냥 이렇게만 설명하면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예들은 완전 가상이고요. 실제 상황과는 무관합니다. 어떤 회사가 있어요. 핸드폰 통신 회사인데 거기에는 유심 정보가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정보나 아니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정보 자산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정보 자산에는 악성 코드에 취약한 취약성이 있는 거예요. 업데이트를 했어야 하는데 미수행을 한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보 자산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취약성을 이용해서 악성 코드가 들어와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 악성 코드 외부의 것들 또는 사람들, 외부의 사람 이런 것을 이제 위협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위협은 당연히 백신이나 그 외에 다른 프로그램들, 백신 관련 또는 악성 코드 관련 프로그램들로 정보보호 대책을 세울 수 있고요. 또 물론 여기에는 업데이트를 최신으로 수행한다든가 이런 이제 관리적인 절차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악성 코드를 통제해야 된다는 보안 요구 사항, 예, 이 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위험이라는 거는 자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같이 증가하게 되고 가치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게 될수록 위험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취약성이 클 때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게 되고 위협이 다시 증가할 때도 마찬가지로 위협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정보보호 대책을 통해서 방어를 하고 그것은 보안 요구 사항을 통해서 기반해서 충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다시 이해하시면서 주요 정의사항들, 위험, 조직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확실한 사건의 발생, 그래서 조직이 평균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충격의 양에 대한 측정치. 불확실한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건 확실한 사건이 발생할 거면 막아야 되죠. 예, 그래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위협 같은 경우에는 그 정보 자산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원하지 않는 사건의 잠재적 원인이나 행위자를 위협이라고 하고요. 취약성은 또는 취약점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잠재적인 속성으로 위협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자산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다. 정보나 개인정보, 그리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시스템, 기업 이미지, 인력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보호 대책은 이런 위협에 대응해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방안, 관리적 기술적 대응 방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방화병이라든가 이런 제품 또는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 또 교육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모두 정보보호 대책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위험 관련 용어는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두 번째 토픽인 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 통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은 통지를 해야 되고 또 신고를 해야 되는데, 통지 같은 경우에는 정보 주체라고 흔히 부르는 이용자들, 뭐 웹페이지 같으면 저희가 로그인하고 내 개인정보를 입력한 사람들, 사용자, 이용자가 되겠죠. 그 사람들에게 통지를 하는 거고요. 72시간 내에 통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지를 해야 되는 내용은 유치된 항목, 그리고 유치된 시점과 그 경위, 그리고 정보 주체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하고요. 그리고 구제 절차나 연락처도 알려줘야 합니다. 저는 이제 항시경, 방구연 이렇게 외웠는데요. 항목, 시점 경위, 항시경, 방법, 그리고 구제 절차, 연락처, 방구연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통지하는 방법은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하면 되고요. 예외가 있습니다. 정보 주체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개인정보를 수집을 했는데 연락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고, 또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없을 경우 사업장 등 보기 쉬운 곳에 30일 이상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유출 통지 부분의 조건 내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출 신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해야 되는 시간은 알게 된 때로부터 72시간 이내고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시경, 방구연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고처가 중요한데, 신고처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둘 중에 한 군데만 신고를 해도 됩니다. 근데 유출 신고는 추가 조건이 있어요. 1,000면 이상이 유출되었을 때, 또는 한 건 이상이라도 고민정보, 고유식별 정보나 민감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그리고 이제 이 유출이라는 건 해킹 같은 불법 접근이 아닌 경우에 이제 얘기하는 거고, 외부 불법 접근에 의한 유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신고를 바로 해야 됩니다. 방법은 마찬가지로 사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유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내용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사고 대응 매뉴얼 3페이지, 4페이지에서 뽑아온 내용인데요. 보시면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된 게 있고 신용정보법 관련된 게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죄송합니다. 신용정보법 관련된 부분은 시험에 안 나올 것 같긴 하지만 같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주로 이제 개인정보법 관련된 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통지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라도 이상, 한 명이라도 한 명의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라도 유출이 되면 바로 통지를 해야 되고요. 72시간, 그리고 항시경, 방구연. 그리고 신고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 1,000명 이상의 정보 주체, 또는 고민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그리고 불법 접근,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72시간 이내. 또 유출 신고해야 되는 기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예, 그 다음 내용들은 법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법은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인데, 그 신고해야 되는 또는 통지해야 되는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다음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인데, 신고해야 되는 대상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라고 같이 넣어드렸고요. 다음은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인데요. 이 내용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고시의 내용인데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뭐 개인정보 처리자는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를 저장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는 경우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해야 한다. 비밀번호는 일방향으로 암호화 저장해야 한다. 이 부분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장할 경우에 이런 내용들,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다 보고도 좀 정리가 안 돼서 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 일단 송수신 시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보낼 때는 인증 정보를 반드시 암호화해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회사 내부망을 포함해서 얘기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넷망을 했을 때는 개인정보 전체를 해야 되고, 인증정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여기 포함되는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얘를 개인 이렇게 외웠거든요. 개인. 예, 그리고 저장할 때는 저장 위치와 무관하게 인증정보 또 주민등록번호 암호화해야 되고요. 어, 다만 이제 그 이용자가 아닌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회사에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있거든요. 그 직원들의 개인정보는 그 회사의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가 아닌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는 인터넷 구간이나 DMZ 구간에서는 고유 식별 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 내부망인 경우에는 주민번호 외의 고유식별 정보, 여운회라고 저는 보통 얘기하는데, 고유식별 정보를 주요 운회 이렇게 약자로 부르고,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근데 이 중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고유식별 정보, 여운회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PR라고도 하죠.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면 된다.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용자의 경우에는 이 고유식별 정보,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포함이긴 하지만 고유식별 정보 여운회라든가 신용카드 번호, 계좌번호, 생체인식 정보 모두 암호화해서 저장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좀 구분해서 외우시면 시험 보실 때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PC 모바일 보정 저장 매치, 뭐 USB라든가 이런 거 말하는 거죠. 할 때는 고유식별 정보, 생체인식 정보를 이용자가 아닌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해야 하고요. 이용자인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는 전체를 암호화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쪽이 좀 더 강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개고생으로 저는 외우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고유식별 정보, 생체인식 정보, 개고생. 개인, 개고생. 시험에서 빨리빨리 문제 푸시려면 완전히 숙지하시고 외우셔서 요 표를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외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이 그림을 좀 떠올리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암호화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토픽은 위험값 계산 관련된 토픽입니다. 이 계산 하는 걸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시나리오 하나 만들어 봤어요. 어떤 회사에 1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서버 자산이 있다. 그런데 이 자산에 대한 서버에 대한 위협이 어떤 위협이 현실화되어서 공격을 당하면 30% 가치의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30만 원 손해를 보게 되겠죠. 한 번에 3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화 내지는 손실은 5년마다 한 번씩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면 1년에는 얼마의 손실을 볼 수 있나? 라는 시나리오거든요. 보통 이렇게 시험 문제가 좀 나오게 될 것 같고요. 답은 6만 원입니다. 보시면 자산 가치가 100만 원이고 이 공격당했을 때 얼마나 손해를 보는가, 이건 노출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노출계수. 그래서 한 번 발생하는 단일 예상 손실액은 100만 원에 30% 곱해서 3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실이 5년마다 한 번씩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고 했으니까 5분의 1, 20%가 이게 연간 발생률이 되고요. 그래서 연간 예상 손실액은 단위 예상 손실액 한 번 발생했을 때 30만 원 손해가 보는데, 이게 연간 한 20% 정도 발생할 것 같으니까 두 개를 곱해서 6만 원 이렇게 계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문제를 보면 영어로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좀 전에 설명드렸던 자산가치 노출에서 이 내용들을 좀 영어로 같이 정리해 봤어요. 자산가치는 asset value라고 하고요. 노출계수 EF, exposure factor 30%고요. 그리고 단위 예상 손실액은 SLE, single loss expectancy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간 발생률 아까 5년에 한 번 발생한다. ARO, annual rate of occurrence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연간 예상 손실액은 annual loss expectancy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공식을 보시면 연간 예상 손실액은 한 번 발생했을 때 SLE랑 ARO 연간 발생률 두 개를 곱하는 거고요. 또 이 SL이라는 건 자산 가치의 노출 개수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좀 설명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가치의 EF를 곱하고 다시 ARR로 곱하는 거다. 그래서 숫자만 넣어서 공식에서 계산해 보면 100만 원에 노출 개수 30%, 연간 발생률 20% 해서 답은 6만 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도 시험에 나오기 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상 문제, 샘플 문제도 나와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CISO 자격 조건을 좀 말씀드릴게요. CISO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인데요. 일단 신고 의무 제외 대상이 있어요. 이 내용까지 아셔야 될지는 아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같이 봐두시죠. 규모가 조그만 경우에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제외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본금이 1억 원 이하 또는 중소기업 기본법의 소기업, 소기업만입니다. 그리고 중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신고 의무 제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지만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전기통신 사업자, ISMS 의무 대상자, 개인정보 처리하는 사람, 그리고 통신 판매업자 이 네 가지 경우에는 내가 중기업이라 하더라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신고 의무 대상을 보시면 중기업 이상인데 요 네 가지 조건 인 경우에는 신고를 해라 이렇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부서장 이상의 사람으로 지정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겸직 금지, 그러니까 CISO를 하면서 CIO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 이제 겸직을 하는 건데 겸직을 금지하는 거거든요. 이 경우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인데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 또는 ISMS 인증 의무 대상자 중에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자 이렇게 그리고 상법상 2사 이상으로 CISO를 지정해야 됩니다. 일반 신고 의무 대상인 경우에는 일반 자격 요건 항목을 맞춰야 하고요. 석사학 이상 이렇게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겸직 금지 의무 대상은 특별 자격 요건 항목을 맞춰야 되는데 이런 또 조건이 있고요.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겸직 금지 의무 대상이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맞춰야 되냐? 어느 걸 맞춰야 되는 거냐? 둘 다 맞춰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겸직금지 의무 대상이다 하면 요 조건도 맞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맞으면 요 조건도 맞는지 보셔서 둘 다 맞출 때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그림들은 지정 신고제도 안내서 24년 9월자에 발간이 된 것인데요. 거기서 따왔습니다. 또 추가로 말씀드릴 게 이 이사로 할 때는 상근 조건 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타임으로 하는 사람이면 안 되고 상근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다 외우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석사모 10인증 부일 이렇게 좀 발음이 약간 이상하긴 한데 석사모 10인증 부일 이렇게 저는 외웠거든요. 그래서 석사 또는 학사의 3년, 전문학사의 5년, 석사모 그리고 정보보호기술 업무 경력이 10년 이상, 석사모 10, 그리고 인증심사원 자격이 있는 사람 10인증, 그리고 정보보호 부서의 장 근무 경력이 1년 이상 해서 석사모 10인증 부일 이렇게 외웠고요. 특별 자격 요건 항목 같은 경우에는 정보보호 분야 업무 경력이 4년 이상 또는 정보보호와 정보기술 합쳐서 5년 이상인데 이 중에 2년 이상은 정보보호 분야 업무 경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4년이 안 되고 2년인데 내가 정보기술 업무 경력이 3년 이상 추가로 있어. 그러면 조건에 맞출 수 있는 거죠. 얘는 4, 5, 2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상근 조건인 거 그리고 석사모 10인증 부일 4, 5, 2 외우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탑 10 토픽 중에 5가지 토픽에 대해서 좀 설명을 오늘 드렸고요. 다음에는 시험 보기 전에 꼭 알고 시험 보자는 10개 핵심 내용 중에 나머지 5개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5가지 토픽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